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58부 청제국 서구 4개국과 텐진 조약을 맺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57년 12월 28일 영푸연합군은 광저우에 대한 맹렬한 공세를 개시하게 됩니다. 최후의 통첩을 날렸는데 양광총독이었던 엽명칭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요구사항을 묵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교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양광총독 연명칭도 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물론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홍콩 함대가 광저우를 공략해왔을 때, 그때 민중 봉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황푸항을 점령을 하고 홍콩 함대를 격퇴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승리에 도취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거의 모든 전력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준비를 해놓은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풍연합군이 광저우를 공략해오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광저우 성은 불과 하루 만에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양광총독 엽명침은 성이 함락된 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남아있다가 결국 영푸연합군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영푸연합군은 엽명침을 어디로 보내냐면 멀리도 보내요. 정말 멀리까지 보내는데 인도의 캘커타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안치를 시키죠. 일종의 뭐 이제 인질로 활용을 할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캘커타로 끌려왔던 엽명침은 영푸연합군의 침략행위를 규탄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음해 4월에 단식투쟁을 한 끝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라는 거죠. 광저우로 함락한 영푸연합군은 사국 전권 대사를 앞세워서 청조정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내륙항로 개방해라. 그리고 선교 자유 보장해라. 그 다음에 베이징에 공사관 설치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4개국 정권 대사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조정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너네가 먼저 무력으로 광저우를 그렇게 점령해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걸 요구를 하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어딨냐 이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영푸연합군은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뭐냐? 과학적인 기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무력을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대를 북상시켜서 베이징을 압박하기로 합니다. 이미 이거는 아편 전쟁 때 한번 써먹어봤던 전략이었죠. 1858년 3월 영푸연합군은 남방에 있는 중국 영토들을 무시한 채 텐진을 향해서 곧바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중국 남방에 있었던 영토들은 뭐하고 있었냐? 지금 태평천국 봉기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평천국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뭐 유사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서양 국가들하고 큰 범주에서 봤을 때 같은 기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형제죠. 그러니까 양형제님들이 저 만주 요마들의 마구린 베이징을 타격하러 간다고 하니까 태평천국 입장에선 이거 쌍수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반대로 이제 남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단련의 대표 주자 중국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죽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지금 태평천국 문제만 해도 벅차다. 도저히 서양 함대까지는 우리는 상대할 여력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라. 그냥 청조정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고서 방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긴 해요. 중국번이 이미 석달기한테 연전연패를 하면서 실제로 서양 함대를 막을 만한 전력이 없기는 했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청조정이 망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아마 중국번은 이런 계산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지방에 있는 한족 출신 향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청조정은 만주 귀족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양 함대가 베이징을 압박함으로써 만약에 청조정이 더 이상 남방 지역에서 관심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은 중국번이 세력을 더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성이 되겠죠. 1858년 4월 마침내 영푸연합군은 텐진 바로 앞에 위치한 다구포대까지 진출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영푸연합군이 다구포대에 진출할 무렵 사실 러시아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은밀하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청제국과 접선을 시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청의 내륙 항로 개항이라든가 뭐 선교활동 보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만주의 흑룡강 일대의 영토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푸연합군에다가 밥숟가락을 하나 올려놓은 셈이었죠. 그리고 영푸연합군도 엄밀히 말하면 러시아가 실질적인 도움은 안 줄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모양새 좋게 가기 위해서 다국적군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를 여기다가 끼워준 셈이죠. 러시아는 청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자 러시아 극동 총독 무라비오프를 아이온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에 청에서는 과거 아편 전쟁 때 허위 보고 신나게 썼다가 결국에는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혁산, 만주족 귀족 출신이죠. 하여튼 빽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사고를 치고서도 다시 또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산이 여기 이제 회담에 파견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온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17세기 중반 무렵 러시아는 정말 끝도 없이 동진을 시도를 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동진을 해오다가 주로 이제 모피, 목재 이런 걸 수급하기 위해서 동진을 해왔죠. 그러다가 흑룡강 일대에서 청군과 대대적인 격돌을 벌이게 돼요. 이때 러시아가 좀 승기를 잡았는데 청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병을 데리고 오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조선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그 유명한 두 차례에 걸친 나선 정벌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흑룡강 일대에서 조청연합군과 대대적인 충돌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군 포수들의 활약이 꽤 있었죠. 자, 그 결과 1689년 청과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경계를 와싱안린 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국의 국경을 결정짓게 돼요. 그리고 그 와싱안린 산맥의 안쪽에 있었던 원래 러시아가 이제 개척했던 지역들 있죠. 그걸 다 토해냅니다. 사실상 이 전투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727년 청과 러시아는 카흐타 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몽골 쪽 국경, 즉 내륙 쪽 국경 지역도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 제국은 당시에도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투르키스탄 일대에 살고 있던 중가루 부족들을 싸그리 다 밀어버려요. 거의 멸족에 가까운, 제노사이드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멸족에 가까운 정복 전쟁을 실시를 해가지고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 제국이 이 시기에 진행을 했던 중가루 원정이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유명하기도 하고 악명 높은 사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중가루 유족이 거의 이제 멸족을 당하는 운명을 겪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청이 서구 열강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뭔가 피해자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청도 이런 가해자였던 시절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영원한 피해자도 없고 영원한 가해자도 없더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하여튼 역사 속에서는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청 제국이 중가루 부족을 멸망을 시켜오면서 내륙 영토 확장에 성공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잔뜩 긴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위구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가루 멸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구르인들은 청 제국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언제 저렇게 당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강경책으로만 나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라는 게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청 제국이 이렇게 치고 나오자 러시아 역시 지지 않고 투르키스탄 지역의 여러 부족들을 복속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스탄자 들어가는 동네들을 하나하나 이제 접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륙 영토 경계선이 서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나름의 육상 교역이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1851년 무렵에는요, 청과 러시아가 이 육상 교역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쿨자 조약을 따로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청과 러시아는 그래도 한 2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서로 영토로 맞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조약도 많이 체결했고 분쟁도 있었고 교류도 했던 나름 이제 이웃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육상 교역로로 청의 차들이 러시아 쪽으로 대거 수출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무튼 러시아 입장에서 극동 지역의 영토는요, 사실 수도에서 거리가 좀 너무 멀어요. 그때 당시에 철도가 있어, 뭐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이게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지역이. 더군다나 극동 지역 영토는 정말 가혹한 환경을 갖는 지역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되는 데다가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워가지고 그다지 관심을 못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만 극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피, 이 모피 산업 자체는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산업이었죠. 자, 그리고 목재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꾸준히 이곳에 대한 개척을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러시아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어디냐면은 일단 첫째, 북해 쪽으로 빠져가는 루트, 두 번째,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가는 루트, 이 루트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은 바로 크림 전쟁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러시아는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국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어디밖에 없다. 이제 답은 동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지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림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인해서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게 됐다는 거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극동 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관리에 대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참에 러시아는 은밀하게 청 제국에 접선을 시도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한테 흑룡강 일대의 영토 일부를 할양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해요. 그냥 뭐 깡패처럼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땅을 갑자기 툭 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 함대가 극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게 해준다면은 자신들이 청을 대신해서 영국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중국이 북한한테 그렇게 제안한 거죠. 너네 동해 쪽에다가 항구 몇 개만 우리한테 임차해달라. 그러면 우리 군함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견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제안이었지.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렇게 나온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청 제국은 정말 여러모로 사정이 안 좋았어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내부적으로는 태평천국의 봉기로 인해서 정말 남방 지방이 대혼란에 빠진 상태였죠. 더군다나 중국 장강 이남 지역이 세수 확보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청 조정 입장에선 비상사태예요. 거기다가 중가르 멸족 사건 이후에 계속 감정이 좋지 않았고 갈등이 고조되었던 위구르 지역도 이쯤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위구르 지역의 반란까지 겹치게 되면서 청 조정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 턱밑까지 올라왔으니 청 조정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겠죠. 1858년 5월 20일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급기야 다국포대가 영프 연합군에게 함락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텐진은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고 영프 연합군이 텐진을 함락하게 되면은 바로 수로를 따라서 베이징까지 진격해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청 조정에게는 이렇다 할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청 제국의 실권자였던 숙순은 한풍지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돌파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주자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벌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번 다음에 반격의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던 한풍지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58년 5월 28일 청 제국은 일단 러시아를 달랠 목적으로 아이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흑룡강 이북의 땅을 러시아에게 할양을 하게 되고 우수리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던 연해주 지역, 그 유명한 연해주 지역은 일단 청과 러시아 사이에 공동관리구역으로 남기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극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단 기초적인 발판은 마련한 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 조정은 흑룡강 방면에 대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텐진에 진출한 영프 연합군과의 협상에 좀 더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858년 6월 청 제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이 4개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사 교과서의 영향으로 보통 이제 그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 조선 땅에서 청군, 일본군 다 철수한다. 그 조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텐진 조약 이전에 텐진 조약이 또 있었어요. 텐진에서 조약이 좀 여러 번 체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때 당시 텐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결과물이 뭐였냐? 베이징에는 4개국의 공사관이 일단 개설이 돼요. 그리고 서양 상인들에게는 추가로 10개의 항구를 개방함과 동시에 내륙수로 또한 개방을 시켜주게 되죠. 자, 그리고 선교사의 포교 활동의 자유 또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텐진 조약 테이블에 앉았던 국가 총 5개국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참 묘한데 이 5개국이 나중에 UN 상임이사국을 차지를 하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다 들어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제 청제국의 속셈은 따로 있었죠.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고서 시간을 좀 끌다가 도장 치는 시간을 좀 끌다가 반격의 준비를 하는 것이 청제국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청제국이 준비했던 반격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일단 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일본 쪽에서는 에도마쿠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그대로 이제 맺으면은 본격적인 개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근대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게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떠했고 그런 통상수교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그런 고비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